네, 한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 2023년도 임용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 오늘 설명회를 제가 준비하는 목적은 선생님께서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단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합격을 목표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 혹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 잘 모르면 이제 두렵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질지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준비를 하면 이제 좀 합격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런 계획을 선생님들이 세우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자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고 빠른 합격은 없어요. 빠르게 합격하려면 어렵게 가셔야 돼요. 쉽고 빠른 건 없어요. 쉬우면 합격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공부하고 오랜 기간 합격하고 오랜 기간 공부하다가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안 놓고 있으니까, 이 시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합격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공부하고 가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잖아요. 이 시험을 선생님들이 손에 안 놓고 계시면 합격하십니다. 언젠가는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해 공부하고 합격하고 가십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치우고 합격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몇 년씩 힘들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내년 합격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어떻게든 내년 한 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한 해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자, 우선 그러면 저는요, 2006년도에 광주광역시로 차석 합격을 했어요. 제가 노량진에서 2년 살았어요. 2004년도 공부를 하고 2005년 시험 봐서 떨어지고 2005년도 다시 공부를 하고 2006년도에 합격해서 갔지요. 이제 뭐 2년 공부하면서 겪었던 것들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인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시간 날 때 조금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0년 후에 16년도에 서울로 시험을 보게 되죠. 이때는 수석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본 박문관 임용고시 학원에 이제 전공체육 강사로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 해부터 많은 문제들을 계속 적중해 오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오는 걸 보면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되게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 사석에서 하도록 해요. 여기서는 다 못 다루니까요. 자, 그리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래요? 올해 이제 지금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한 달 전에 봤던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기출 A형 7번이에요. 문제 한번 살펴보면요. 문제에서 뭐 요구하고 있냐면요. 슬라빈이 제시한 협동학습 모형의 세 가지 기초,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요.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대요. 자신의 역할과 임무 충실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이게 세 가지 기초 개념 중에 뭔지를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5회에서 B형 8번 문제로 냈던 거 한번 살펴볼래요? 슬라빈에 의하면 팀원들의 수행이 팀 점수 또는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팀의 과제 수행을 위해서 모든 팀원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문제를 보면 아직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걸 묻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적중했는지 그냥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볼게요. 다 보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요. 올해 기출문제 A형 8번 문제 보면요. 체육선생님께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준비하고요.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체력과 기술 향상, 또 전력 분석, 이렇게 해서 적합한 전술 준비한 것, 이것 때문이었대요. 스포츠의 제도와 요소, 속성을 코클리의 주정에 근거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쓰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모의고사 문제 보실래요?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팀이 전략 및 훈련 일정을 세우고 장비가 활동만을 위해서 개발을 되는 추세, 똑같은 문제를 묻고 있어요. 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너무 많이 살펴보면 욕할 거잖아요. 그 다음 A형 9번 봐봐요. 신호자극이 역지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세포막에 있는 개폐성 나트륨 통로의 변화,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고요. 탈분구된 다음에 세포 외부로 확산되는 이온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였고요. 제 모의고사 문제 볼래요? 3회 A형 6번 문제예요. 나트륨 역지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통로는 어떻게 되고요? 통로는 열리게 되고요. 세포 밖에 있는 이 이온이 어디로요?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됐고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것 봐봐요. 세포막의 통로가 열리면서 이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대요. 두 개 문제가 어때요? 같은 문제였는데 똑같은 걸 묻고 있지요.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서 적중하고 있으니까 네,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줘요. 인정할 건. 자, 오늘 저 설명회는요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임용시험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요. 세 번째 제가 들려주는 합격 비법,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대요. 네 번째,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올해 1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시험 한번 살펴볼래요? 선생님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험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알아요? 네, 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이 이름이 정식 명칭이에요. 자, 이 시험을 보시려면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건 지나간 거니까 됐고요. 이제는요 3급 이상을 선생님들이 취득하셔야 되고요. 요거 최대한 빨리 해결하셨어야 돼요. 이거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에 2016년 1월 1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부터 인증이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혹은 너무 빨리 준비하셔서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다시 따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 한번 잘 살펴봐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57회 시험 봐봐요. 57회 접수 기간이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요. 요때 접수하셔서 시험은 2월 12일 날 토요일 보고 결과는 2월 25일 날 결과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 꼭 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 끝내셔야 돼요. 가끔 보면 여기 직강 수업 들으시면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한국사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 계세요. 되게 안쓰럽죠. 해야 되는 거면 빨리 끝내요. 그리고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공부에 최대한 빨리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시험 전형 한번 살펴봐봐요. 예전에는 잠깐 3차까지 치르던 시험으로 변하긴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죠. 2차까지요. 자, 1차 시험은요 요거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저 해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죠. 11월 27일 날 봤어요. 1교시에 교육학 9시부터 10시까지 60분 동안 보게 돼요. 그리고 40분 쉬고 나서요 2교시에 전공 A형 시험지를 봅니다.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90분 동안 보게 돼요. 그리고 40분 쉬고 3교시에 전공 B형 12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9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9시부터 2시 20분까지 이 시간이요 살면서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2022년 올해는 해 안 박혔으니까 내년에는요 11월 26일 날 볼 것으로 예상되어요. 통상 이 날짜에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오늘로부터 345일 남았습니다. 345일 동안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인지 계획을 좀 차분하게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1차 시험을 보면요, 1교시에 교육학 본다 그랬죠.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한 문제 나옵니다. 20점 만점으로요. 그래서 20점 만점. 모든 시험의 과락 기준은 여기는 40%예요. 그러니까 20점에 대한 40%니까 8점. 8점이 과락 기준이에요. 8점 이하가 되면 다른 거 잘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1년 동안 하셨다면 저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공 A형 2교시 90분 동안 본다 그랬죠. 기입형 4문항하고 서술형 8문항을 보게 돼요. 기입형은 2점짜리고요. 서술형은 4점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공 A형에서 40점. 전공 B형은요, 기입형이 2문항, 서술형이 9문항, 이렇게 해서 40점 만점으로 해요. 그래서 전공은 몇 점이요? 전공은 80점, 교육학은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죠. 과락 기준이 40%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40%면 4, 4, 16, 16점 이하가 되면 과락이 나요? 그렇진 않아요. 80점에 대한 40%예요. 얘가 과락 기준이에요. 그 다음 이제 2차 시험 한번 살펴보죠. 2차는요, 누가요? 1차 시험 합격자. 1차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강원도를 제외하면 정원의 1.5배수 안에 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에요. 1차 결과 발표를 12월 31일 날 발표를 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1월 19일 날 9시부터 보게 되죠. 이제 2차 시험은 선생님들이 응시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응시하신 지역의 2차 시험 일정에 맞추셔야 되고, 그 내용도 찾아서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건 서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 기준 보고 있어요. 실기 평가를 1월 19일 9시부터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 이게 1월 25일 날 교수학습 과정안 보고요. 그거 가지고 수업 실현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심층 면접을 보게 돼요. 9시부터 10시까지 교수학습 과정안 60분 동안 작성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12시부터 20분 동안 수업 실현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거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요, 날짜가 하루 뒤가 될 거예요. 이날 2개 끝내고 다음날 이렇게 보게 되고요. 배점을 살펴보면요, 선생님들이 응시하신 지역에 따라서 요거 안 보는 지역도 많아요. 교수학습 과정안을 보지 않고 그냥 수업 실현만 보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2차는 각각 살펴보셔야 되고, 자, 봐봐요. 실기시험은요, 배점 보면 30점이에요. 교수학습 과정안이 10점, 수업 실현이 20점, 면접이 40점, 이렇게 해서 총 2차 시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이건 눈에 보이는 점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봐봐요. 여기는 40점이에요. 매우 차이가 커요. 제 경험을 들어보면요, 제가 2016년도에 서울로 합격했었을 때 실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서울의 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기가 30점 만점이잖아요. 30점 만점에서 제가 그때 받았던 점수가 22점 몇이었어요. 22점 몇몇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원에 가서 다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연수원에서 실기 몇 점 맞았냐, 면접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다 점수를 하나씩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2점 몇 점 나왔는데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왜 그랬게요? 합격한 사람들이 점수를 봤더니요, 여기 30점 만점에 대부분 20점 혹은 21점대에 있었어요. 22점 맞으니까 박수 쳐주더라니까요. 몇 점 차이 나요? 기껏 1점 혹은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는 됐고, 요거 할 때요. 제가 면접 40점 만점에 36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점수 낮게 맞은 사람이 저는 32점 맞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일 점수 많이 맞았던 사람이 무용과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39점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쳐줬어요. 와, 도대체 넌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39점을 맞을 수가 있겠냐. 봐봐요. 합격한 사람 사이에서 몇 점이나 차이 나요? 벌써 7점 차이 나요. 그래서 2차 시험을요, 실기, 물론 이 지역의 특성상 실기 변별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정작 중요한 점수는요, 여기서 엄청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선생님들 2차 가실 때 면접 대비 잘 하셔야 되고, 면접 시험 잘 준비하시려면요, 그때 가서 잠깐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가서 풀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하시려면 1차 때부터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 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교육학 때문에 저기 상처받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 실기 과목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서울 올해 기준으로요. 육상하고 체조 필수로 보게 되고요. 육상은 멀리뛰기를 하게 될지 높이뛰기를 하게 될지 허들을 하게 될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체조는 정해진 몇 개의 동작을 당해에 맞춰서 발표를 해주고요.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요. 서울은 이래요.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무용 중에서 2개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 서울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서울 응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준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 얘죠. 무용이요. 대부분 우리 체육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연습하시면 별 문제 안 될 텐데 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은 보지 않아요, 올해. 그 다음 이거 다 치르고 나면요 합격자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이에요. 1차 발표는 12월 31일 날 하고요. 최종 발표는 2월 10일 날 하게 되어요. 그리고 나면 합격하시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 쳐져서 이름과 주민번호 이렇게 해서 1차 시험 성적 몇 점, 2차 시험 성적 몇 점, 총 성적 몇 점. 과락 점수를 보시면 교육학은 8점이 과락이잖아요. 20점에 대한 40%, 전공은 80점에 대한 40%, 32점. 여기 봐봐요. 2차에는 과락이 있나요? 0.0이에요. 과락 점수가 0이에요. 가서 응시하면 돼요. 2차에 과락 맞기가 쉽지 않을걸요. 자, 시험은 이제 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되고, 저렇게 시험이 치러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째 거 봐봐요. 임용시험은 과연 얼마나 어려운가. 먼저 합격하고 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임용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쟁률 한번 살펴보죠. 올해 시험 응시하신 거예요. 올해 응시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만들어드린 자료에 보면 전 지역에 되는 경쟁률 다 나와 있죠.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만 살펴볼게요. 서울 거 봐봐요. 일반만 봤어요. 43명 정원에 620명 지원해서 14.42대 1이에요. 매우 경쟁률이 높아져 버렸어요. 경기도는요. 110명 선발에 1148명, 10.44대 1. 인천도 10.7대 1. 그래서 전국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저거보다 좀 낮은 지역 있고 또 높은 지역 있고 하지만 평균 살펴보면 약 10대 1 정도 나와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우리 자료에 살펴보는 것처럼 뭐 7점 몇 대 1, 8점 몇 대 1 이런 지역도 있기는 해요. 지역의 특성상.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응시하는 지역은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내가 탑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나머지 9명보다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지 이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내가 나머지 9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를 고민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도 아마 공부하시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내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생각과 싸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먼저 합격하고 갔던 사람들도 지금의 나와 같이 공부를 했었나?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건가? 합격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게 돼요. 공부하다가 잠깐만 고개 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합격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나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저기 평가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 돌려가지고 뽑아서 너 합격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불안하죠. 내가 정말 뽑혀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죠. 그런데 합격하고 나니까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1차 커트라인 점수 한번 살펴봅시다. 2차 가서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제 1차를 합격해야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론 공부하고 있는 건 1차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1차 커트라인 한번 볼래요? 올해 건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작년 커트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시험이에요. 서울이 75, 경기가 77. 작년에 경기가 77로 더 높았던 이유는 저거예요. 여기다. 78.5로 더 높았던 이유는 수영 때문이에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 안 볼게요 했더니 사람들이 경기도로 왕창 몰렸어요. 그래서 높아졌어요. 서울이 조금 더 낮았던 이유는 서울은 수영 안 본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많이 몰렸는데 결국 심해져서 서울도 안 봐서 그렇긴 했는데, 어쨌거나 가장 높은 지역을 보면 경기 78.5 이렇게 되고요. 낮은 지역 한번 볼래요? 72.33, 72.33. 여기 강원도도 72.33 이렇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76, 77 이 정도 점수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인 거잖아요. 교육학 20점 만점에서요, 합격하신 분들의 교육학 점수들을 모아보면요 대부분 15점 넘어갑니다. 여기 있어요. 15점이 안 되는 점수로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이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은요, 얘가 매우 높았던 거예요. 전공 80점 중에 이 점수가 매우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 한 15점 정도는 선생님들이 교육학에서 취득을 해 놓으셔야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65점이다. 그러면 합하면 80점이잖아요. 80점이면 어디를 봐도 좀, 이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로 봐도 안정적인 점수를 챙길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65에 걸려 있는데 교육학 점수가 요 아래에 있다.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를 챙기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육학을 놓고 얘한테 올인하고 가면요, 마지막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16년도 준비할 때요. 16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전에 제가 2006년도 시험을 봤을 때는 교육학이 객관식이었어요. 객관식 50문항 0.4점씩. 그래서 20점 만점이었는데, 객관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달라요. 지금하고. 지금 논술형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의 몇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의 단계라든 이런 걸 다 외워야 돼. 일일이 다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살펴보니까 이제 좀 새록새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노력 투입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는 80점짜리, 얘는 20점짜리 준비를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8대 2의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서 얘한테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얘는 95, 5, 요 정도 공부하게 돼요. 이거 그 두꺼운 교육학 이거 다 보다가요, 아이고 보면서도 이거 이렇게 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전공 봐야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보다가 자꾸 소홀해져요. 자꾸만 소홀해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교육학을 계속 소홀히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만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아침에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7시쯤에 책상에 딱 앉았는데 9시에 1교시 시험이니까 한 8시 50분이면 시험지를 주잖아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손에서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손에서 땀이. 교육학 공부는, 전공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놨는데 교육학이 끝까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손에서 땀이 나요. 그래서 옷에다 손을 닦고 이렇게 하고 시험지를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소용없어.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오늘만 갖고 있는, 시험 당일날만 느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느껴왔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전공 공부를 방해를 해요. 전공 공부 하면서도 얘가 떠오르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를 보다 보면 이까지 거 안 나오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너무 불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논술형이라서 되게 큰 주제가 이렇게 나와서 별 무리 없이 풀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교육학 점수가, 제가 기억하는 점수가 16.33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1에 놓으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학 공부를 소홀히 놓고 가시면 힘들어져요. 언제까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접 볼 때까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교육학도 선생님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양이 방대하면 선생님들이 단권화시키고 양을 줄여놓는 작업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들이 덜 불안한 상태에서 더 중요한 전공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던 영역별 배점을 보면요, 사회학에서 10점, 심리학 2점, 생리학에서 10점, 역학 10점, 운동학습과 제어에서 4점, 측정평가에서 11점, 체육서 4점, 스포츠 윤리와 철학에서 4점, 교육학에서 25점,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어느 과목 하나도 소홀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심리학 2점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거 안 할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고 접목된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2점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보고 나잖아요. 어느 영역은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런 파트는 출제가 안 됐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커트라인 살펴봤죠. 커트라인이 70점 후반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80점이 임박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는 제가 예전에 시험 봤던 2006년 그즈음의 시험 점수는요, 전공이 80점 만점이잖아요. 50점대에서 전공 50점대에서 합격이 가려졌어요. 전공 점수가 60점대 나왔다? 그러면 2차 때 놀아도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육학에서 점수 조금 날리고 전공에서 날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전공에서는 많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시 돌려서 나와요. 그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실수하지 않는 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또 거기에서 많이 갈리게 되어요. 시험 보고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네,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공부의 방향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가 이 정도라면요, 선생님들이 공부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외워서 나 이거 절대 안 틀릴 거야, 나 여기서 나오면 절대 안 틀릴 거야, 이렇게 가시면 힘들어져요. 양도 너무 방대할 뿐더러 이렇게 해서는 1년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가시려면 중심부부터 보셔야 돼요. 너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씩 섭렵해가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넓혀가는 형태로 보시고, 넓혀가고 누가 더 많이 넓혀간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느냐가 그 사람들의 실력 차이가 되는 것이지, 나는 여기 파고 또 여기 파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도 당연히 출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섭렵하고, 이거가 나왔다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공부의 초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강의 일정과 연계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자, 문제의 난이도를 한번 봐봐요. 지금 아까 문제를 살펴보면 A형에서 12문제, B형에서 11문제, 그래서 23문제를 보게 됩니다. 23문제 보면요, 23문제가 다 쉽나요? 다 어렵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문제들은요, 난이도 조절을 할 때요, 아주 어려운 문제, 중간 정도의 문제, 주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 문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서 묻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수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서 남들 틀리는 거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싸를 할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실수가 나오지 않음을 내가 아싸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배점은 결국 별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요. 올해 문제 쉬웠대. 나한테 어려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해 문제 되게 어려웠대. 무슨 소리야, 난 쉬웠는데? 선생님들이 수준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시면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는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서 선생님들 못 견디십니다. 뭐부터요? 내가 먼저 내 수준을 올려놓는 것부터 선생님들이 초점을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얘기들 다 선배들의 경우도 다 살펴보셨고 주변에서 들린 이야기도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고 하더라도요, 다들 해냈어요. 전부 다. 누군가는 다 합격하고 갔어요. 그게 내가 되면 왜 안 되는데요?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시험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그 시험 합격이 문제냐 발령이 문제지라고 얘기하셨어요. 합격해도 발령이 문제지. 그건 이제 옛날 임용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렇게 별따기 같은 시험을, 그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그 시험을 네가 과연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고?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합격한 다음에 합격했어 이렇게 했더니 정말 될 줄은 몰랐대요. 그냥 네가 적당히 미친 짓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들의 기대, 그들의 예상처럼 적당히 공부하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가버렸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딱 합격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정말 복수를 제대로 해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선생님들이요, 그 사람들도 다 합격하고 가는데 왜 쌤이라고 못해요? 한다니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과연 네가 그거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그 사람들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줘 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의 합격을 경험해 본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이 지금 비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뭔가 대단한 건가 있는 것처럼, 청기누설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뜸들이고 있지만, 말씀드리고 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정말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을 1년 동안 실천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본인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봐봐요. 제가 10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직강으로 들으시든 인강으로 들으시든 결석을 만드시면 안 돼요. 인강 있으니까 좀 지나서 듣지 뭐, 오늘 바쁜 일 있으면 내일 듣지 뭐. 그러면요, 내일 들어야 할 것은 내일 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쌓입니다. 쌓이게 되면요, 쌓인 걸 해치우기 위해서 대충 듣기가 쉬워집니다. 인강의 최대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최대 단점은요,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듣든 직강을 듣든 절대 결석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중요한 행사라든지 일이 생겨서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찾아서 다시 듣고 원상복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직강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루 빠지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것도 관성이 붙습니다. 그 다음날 아유 어제 하루 빠졌는데 내가 빠졌다는 거 누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빠졌는데 가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인강이든 직강이든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실한 10명 중에 1명만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터넷, SNS, 게임, 여기에 사용되는 시간들을 선생님들 좀 줄이셔야 돼요. 요즘에 특히 휴대폰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별 다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주어진 시간 있죠. 아까 345일 남았잖아요. 그 345일은 선생님들한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사용되는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년만 한번 참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345일이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만 참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1년 동안 참는다고 해도요. 그 다음 두 번째,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서브노트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페이지 수 얼마나 많아요. 분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서브노트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단권화 시켜 놓지 않으면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반기에 넘어갔을 때, 시험이 임박했을 때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불안감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했어? 이것들을 선생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수업 듣고 오늘 수업 들었던 분량만큼의 서브노트를 만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 듣고 서브노트 만들었고, 내일 거 수업 듣고 내일 거 또 서브노트 만들었고, 이것만 하고 계셔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선생님들이 회독수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단권화 시키셔야 돼요. 우리 전공 페이지만 모아놔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단권화 시키지 않고 시험 임박했을 때 혹은 당일날 아침에 어떻게 보실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고 계셔야 돼요. 서브노트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 11월에요. 제가 16년도 시험 볼 때 12월 5일 날 시험 봤거든요. 12월 첫째 주예요. 그랬다가 지금 12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11월 셋째 주, 넷째 주로 당겨졌잖아요. 11월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달력에다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뒤로 가면 서브노트를 보면서 전공 전 과목 있죠. 하루에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몇 바퀴 돌아가요? 일주일에 7바퀴 돌아갑니다. 7회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들 혹은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11월에 전공 전부 한 바퀴 돌리는데, 한 바퀴 다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더 걸려요. 어떤 분들은 한 달쯤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게요? 하루에 한 바퀴요. 그랬더니 반응들이요, 거짓말하지 말랬어요. 남들 한 달 걸리는 걸 어떻게 하루에 보느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브노트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였어요. 그 단톡방에 저를 포함한 8명이 있었거든요. 서브노트 안 만들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3월부터 얘기했잖아요. 서브노트 만들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점점점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수업 때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요, 하루에 한 바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냐고요? 된다니까요. 만들어 놓고 내가 이미 입력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뭐하러 또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페이지 다 넘기고 있을 거며. 그 많은 분량을 단권화 시켜놓지 않으면요, 책을 넘기다가 하루가 지나가요. 넘기다가. 그래서 못 찾아본다고요. 어느 부분을 내가 봐야 되지? 내가 못 본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이걸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1월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니까요, 여기부터 된다고 하더라도 11월에만 몇 바퀴 돌았어요. 한 15바퀴 돌리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11월 한 달 동안 한 바퀴 돌린 사람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요, 경쟁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다른 시험이니까 여튼 제쳐둡시다.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시험 수업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요, 2장, 3장 만드는데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하루 종일 걸려요. 2장, 3장 만드는데.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차라리 그냥 외우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루는 그래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이거 그 긴 시간 투자해서 2장, 3장 만드느니 차라리 그냥 외워보는 게 나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시험이 임박해지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봤잖아요. 11월에 한 바퀴 돌린 사람하고 15바퀴 돌린 사람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만들 때 팁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요.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다 물어봐요?
저한테 톡을 보내세요. 이건 지 이니셜이고요. 이건 숫자예요. 0703. 여기다가 카카오톡을 보내세요. 여기다가 보내셔서 괜찮아요. 뭐 시간도 관계없고 보내시는 시간도 관계없고 내용도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해요 하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보내세요. 이거 놔둘게요. 그 다음 회독수가 실수를 줄여주게 돼요. 좀 전에 같이 따라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은요, 남들 모르는 거 나 혼자 맞췄다고요? 아니요. 남들 실수 안 하고 있을 때 남들 실수하고 있을 때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실기 준비는요, 1차 때부터 꾸준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잖아요. 1차 합격해놓고 2차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요,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 다 접고 1차에 올인합니다. 그래 놓고 2차에 가서요, 아이고 실기가 돼야죠. 될 리가 없잖아요. 내 몸이 지금 달라져 있을 텐데 그 몸 가지고 1차 끝나고 한 달 동안 다시 몸 올라오기도 힘든데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가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차 때 이렇게 다음에 실기랑 같이 준비해서 또 한 번 도움 닫기. 너무 힘들게 가잖아요. 실기 1차 때부터 같이 가셔야 돼요. 선생님 1차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실기를요? 실기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조깅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내가 몸이 준비되어 있으면 스킬을 배우는 건 한 달이면 되잖아요.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다 전공하신 건데 뭘. 그래서 실기 준비는요, 1차 때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몸이 가벼우면 높이뛰기 멀리뛰기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몸이 가볍게 탄력을 잃지 않게 선생님들 몸을 최소한의 체력 수준은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실기 있죠. 정말 수영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이 찬스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영 안 보잖아요.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고 다시 수영이 도입되면 수업 힘들 수도 있어요. 수영 힘든 분들은 빨리 합격해야 돼요. 요거 2개, 수영과 체조 제일 오래 걸립니다. 잠깐 안 돼요. 우리가 뭐 축구 리프팅을 한다, 리프팅 20개 하라고요? 한 달 안에 해결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만 잡고 있을 거니까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쭉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 준비요, 최소한 조깅, 수영, 체조 이거 3가지 종목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꾸준히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체조를 선생님들에게 매월 이렇게 체조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기를 한 방에 합격하시고 싶다면 실기도 1차 때부터 꾸준히 몸 상태 만들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일탈의 욕구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서 놀고도 싶고 술 마시고도 싶고 어디 여행 가고도 싶고 분명히 일탈의 욕구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선생님, 내가 지금 얼마나 굳은 마음, 굳은 다짐을 가지고 지금 이마에서 피도 안 나오게 지금 공부를 하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무슨 일탈이 오고 놀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더 어려운 시험 준비하세요. 더 어려운 거 말고 더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 시험, 그 시험 준비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 번 찾아와요. 이럴 때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공부할 때 일탈의 욕구가 찾아오잖아요. 저지르세요. 오늘 되게 오늘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냥 마셔요. 그냥 최대한 빨리. 대신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술이 안 좋은 게 이거잖아요. 첫째, 당일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잖아요. 둘째,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회복하느라고 또 공부할 시간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시고 싶으면 마셔요. 대신 오늘 내일까지 여파가 가지 않게. 그래서 일탈의 욕구가 찾아오면 자꾸 이것에 시달려서 내가 정신 팔린 상태로 앉아서 집중 못하느니 차라리 술 한잔 하고 다음날부터 쿨하게 다시 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일탈의 욕구가 1년 동안 일탈의 욕구 한 번도 안 찾아오던데요. 시험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행시보러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스터디는 이제 많이 찾으실 거잖아요. 스터디는 정말 적정선에서 하셔야 돼요. 스터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스터디 가면 대부분 이렇죠. 뭐 초수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최소 뭐 1차 합격해서 2차 경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터디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토로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였어요. 스터디에 가면 이제 여러 해 공부하고 계시던 분이 있대. 이분이 와가지고 나는 오늘 스터디 내용 겨우 소화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넌 몰라? 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나는 이거 겨우 소화하고 갔는데 저런 얘기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것도 겨우 소화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러 가. 그러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야. 네, 그런 얘기만 하고 와. 또 듣고 와. 그러면 나중에는 스터디 빠지겠다고도 못하겠고 하자니 이건 불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스터디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는 건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스터디를 가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그 스터디를 왜 가요? 그냥 과감하게 안 가야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죠. 스터디는 언제요? 적정선에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효과성은요, 선생님들이 스터디에 감으로써 스터디를 준비하고 거기서 거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새로 알게 되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간의 노력들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효과. 또 효율성, 선생님들이 스터디에서 많이 알았어. 근데 스터디 또 폐해가 그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으쌰으쌰 했는데 가서 맥주 한잔 할까? 이러고 또 이제 쭉 이어져 버리는, 공부와 관계없는 시간으로 쭉 이어져 버리는 이런 거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스터디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정말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스터디는 딱 암기 스터디 수준. 암기.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돼. 그래, 스터디에서 그 암기 다 했는데 체크해 볼까? 요 정도 수준에서 끝.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뭘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수준은 딱 그 수준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선생님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반드시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1년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합격, 최종 합격 여기에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목표는 여기에 다 있어야 돼. 이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1년 동안 내가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돼. 이 끈을 놓고 계시면 계속 잡고 계셔야 돼.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기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다양한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 때문에 너무 내가 정신이 많이 팔리고 힘들어져. 이러면요, 집중하지 못하면서 앉아있는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선생님들의 일상생활도 공부와 무관한 것들은 다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유연하게 그냥 쳐넘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들끓어서는 안 돼. 차분하게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긍정 마인드라고 써놨는데, 오늘 학원을 가려면 반드시 안 늦으려면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놓쳤어. 짜증나. 이거 말고요. 아이고 그래, 어차피 못 탔는데 내가 거기서 짜증내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어차피 못 탔어.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저 버스를 탔으면 버스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신경 쓸 거였는데 그 사람 피했다고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누구 위해서요? 선생님들 위해서. 좀 이기적인 귀인을 좀 하셔야 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아마 선생님들 가족분들도 아마 그런 노력을 하실걸요. 제 경험을 들려드리자면, 제가 2006년도에 시험 처음 합격했을 때 합격자 발표를 언제 했냐면, 잔인하게도 설 연휴 명절 전날 했어요. 빨간 날 전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명절을 지내니 얼마나 저한테는 기뻤겠냐고요. 그래서 명절날 늘 언제나 명절 때면 하는 일이었으니까 아침에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이제 형제들이랑 다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 먹고 상 치우고 고무대 가시죠? 인사하러 가야죠. 그랬더니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다 얼어붙은 거예요. 왜요? 올해는 안 가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고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너무 신경 쓸까봐 그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줬던 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이잖아요. 고마움 이면에 약간의 원망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건 고마움 10, 원망 한 3,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요, 고모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튼 선생님들의 가족들도 선생님들을 지지하면서 선생님들이 공부 이외의 것은 신경 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태의 지원을 다 해주실 건데, 그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해서라도 선생님들이 공부의 끈 절대 놓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자신감을 공헌하라. 합격할 수 있겠어? 네, 합격할 수 있다고 하세요. 틀림없이 올해 합격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선생님들의 노력이 달라져요. 제가 2006년 시험 준비할 때는요, 못했어요. 그랬댔잖아요. 제 마음이 오래 공부하면서 정말 합격할 수 있어, 이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오래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자신 있어 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죠. 그냥 그래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보면요,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표정이 어때요? 이래요. 이렇게 그늘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렇잖아요. 늘 그늘에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16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물어봤죠. 가족들이 올해 시험 합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왜 떨어져요? 절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그랬어요. 매일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때 제 나이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우린 또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20대 중반 애들, 20대 중후반 애들하고 네가 실기 시험을 봐서 이길 수 있겠냐? 걱정 마세요. 이론 안 보고 실기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놈처럼 매일 그랬어요. 매일 절대 안 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떨어지면 뭔 창피냐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함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죠. 있는데 그 불안함이 얘기하면서 감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큰 궁극적인 목적은요, 달라지더라니까요. 내가 절대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해놓고 앉아서 TV를 본다고요? 안 돼요. 방금 오늘 아침에도 나 절대 안 떨어질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밥 먹고 TV 보고 앉아있어요? 안 돼요. 얘기했으니까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지, 다른 시간에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가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올해 네가 정말 그 힘들다는 시험을 준비한다는데 어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걱정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꼭 합격할 테니까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야 선생님들의 노력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선생님의 가족들의 입장도요, 그래, 이놈이 정말 열심히 올해 노력하나 보다, 정말 제대로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안심을 심어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해요. 올해 꼭 합격할 거니까 믿어보시라고,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그 다음 마지막 거요. 나의 첫 번째 경쟁자는요, 나예요. 나를 먼저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여놔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놓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까지는 누구하고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놀고 싶은 마음도 이겨야 되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이겨야 되고,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도 이겨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하려고 하는 이 마음도 다 잡고 다시 되잡아 오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이게 다 그간의 9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 놓은 하나예요. 선생님들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선생님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나를 싸워서 다시 데려다 놔야 돼요. 그것을 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타인과의 싸움은요, 던져진 다음에 보셔야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난 정말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줘야지, 내 자리 하나만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튼 선생님들이 절대 나 자신을 자꾸
나 자신과 타협해서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왜 자꾸 길게 하고 있냐면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랑 자꾸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요즘 어때요? 공부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한숨부터 쉽니다. 왜 그러게요? 자꾸 여기서 자신이 없어지고 있거든. 자신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실천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겨내시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올 1년을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 갈 거예요. 봅시다. 매일 형성평가 봅니다. 뭐냐면 오늘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선생님들이 댁에 가셔서 하루는 복습을 하시게 될 거고, 복습한 내용을 그 다음날 형성평가로 보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간단한 기입형 정도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당연히 알고 가야 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저 형성평가를 가지고 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 내가 어제 공부 수업 듣고 나 혼자 복습해 놓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입력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는 용도로 사용하실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단 이것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오늘 뭐 형성평가 하루 어제 했던 거 복습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 체크해 보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오늘은 별 차이 안 나겠지. 다음날 이게 300일이 누적된다고 생각해 봐봐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한 달 지나고 나면 한 달 동안 했던 거를 또 기본적인 내용들만 또 형성평가를 월말 평가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내가 잘 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 월 1회는 최소한 월 1회 실기 지도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건 인근에 있는 후배의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스포츠 데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실기 종목들,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실기 종목들 다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체육관이 오픈하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작년까지도 했었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체조는 했어요. 체조. 이걸 매월 한 번씩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기 체조학원이 있어요. 체조학원 하루 대여해서 몇 시간 대여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육관 대관료 n분의 1에서 내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체조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수영은 선생님들 수영장 가셔서 레슨을 받으시든 연습을 하시든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계시고, 체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저랑은 이렇게 갈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핸드스프링 안 해봤대요. 이분이 안 해보셨대요. 핸드스프링을 안 하고 학교 가신 분이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2월인가 3월인가 저랑 처음 만났거든요. 8월 되니까 이거 핸드스프링 완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합격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여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 체조는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혹여라도 상황이 이렇게 좋아져서 코로나 이기게 되면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서 좋은 종목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저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올해 연간 강의 일정을 보면요, 1, 2월에 기초 이론 봅니다. 전 영역 다 볼 거예요.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거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기초 이론 살펴보면서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영역이 요만큼이라면요, 1, 2월에는요 이렇게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부분들 살펴보고 3, 4월에 이제 기초 이론 플러스 심화 이론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는요 요 의미가 크죠. 반복의 의미가 커요. 이 내용들 한 번 보고 이거 11월까지 가지고 가서 선생님들이 시험 볼 수 있다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3, 4월에 다시 한번 기초 다지기 해서 조금의 영역은 넓어질 거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조금 더 심화시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는요 기출 분석할 거예요. 기출 문제 02년부터 21년간 출제된 문제를 전부 다 살펴볼 거예요.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렇게 살펴볼 거고,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주변에서 선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거 다 빼고 나면 어디서 나오려고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나와야 할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예전에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임용 치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내가 공부한 거 나오면 합격하고 안 나오면 합격 못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한 6가지 쓰시오 막 6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봐야 할 내용들,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 이것들이 돌아서 다시 나오니까 기출문제 이거 잘 보셔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다 됐고요. 기출분석만 미친 듯이 할래요. 요것만 미친 듯이 할래요. 보면요. 반 이상은 대부분 맞춥니다. 대부분 맞춰요. 왜? 대부분의 내용이 계속 돌아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요. 여기서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이해하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8월의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는요.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기출분석은요. 누가 만든 문제예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예요. 평가원에서. 여기서 만든 문제들을 분석해 보는 거고 여기 문제풀이는 누가요? 얘가 만든 문제로 살펴볼 거예요. 전 영역에 가서 실제 가능한 전 영역에 대한 것들을 문제의 형태로 풀어보는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 10월에 모의고사 봅니다. 저는 모의고사 9월하고 10월 2달 봐요. 2달 동안 볼 건데 어떤 문제, 실제성 있는 문제, 아까 우리 문제 처음에 3개 살펴봤잖아요. 봐요. 문제가 어때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실제성 있는 문제로 이제 실전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 거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우리 수업 때 우리끼리 여기 숨어있는 이야기는 우리 수업 때 합시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자, 요때 모의고사 살펴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기간에 뭐를 하시느냐면, 각 강사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를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거 풀어보고 저거 풀어보고 누가 뭐 이거 냈네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누구 거 시험지는 몇 점, 누구 거는 뭐 있다오야 이러고 하루를 지나요. 문제 하나 이거 다 모아서 하루에 못 풀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거 문제 풀어. 다음 주에 또 다음 회차 문제를 이렇게 하고 가. 그래서 2달 동안을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론 공부 언제 했어요? 여기서 7, 8월에 하고 9, 10월에는 뭐 했어요? 계속 모의고사 문제로 뭐 나오는지 이것만 2달 동안 하고 다녔어. 그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에서 안 다뤘던 게 나오면 언제 봤어요? 이거를 최소한 7, 8월에 봤잖아요. 그러면 2달 전에 봤던 걸 가져다 쓰려고 하니 실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총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3주 동안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내용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요거를 11월 3주 동안 전 영역을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월 총정리 저 수업을 듣고 그때 이 11월 총정지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실전 문제로 많이 나왔어를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이렇게 3달을 안 잡은 이유는 11월까지 모의고사를 안 잡은 이유는 선생님들 실수 줄이려고요. 모의고사만 보다가 시험 보러 가게 되면 모의고사 때문에 이거 필요한 부분 돌려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오는 실수 줄이고자 마지막에 한 바퀴 더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1월 총정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올해 일정을 이렇게 잡을 거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프린트 제공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이제 교재가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자료를 배부를 해드릴 거고 1, 2월 정도에는 이제 교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강의 일정은 이렇게 살펴볼 거고. 저한테 필요한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에 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만들어진 자료에 8페이지 뒤쪽부터는 이제 뭐 전략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세히 담아놓은 거니까 선생님들 참고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고요. 뭐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의 경험을 해본 제가 느낀 임용시험 아까 그랬잖아요. 예전에 2006년도 준비할 때는 정말 나도 열심히 나름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누군가 하나 이렇게 뽑아가는 이런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험생 가운데 누군가가 선택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합격해 보니까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때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고지에 올라가 있으면 선생님들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합격해서 뽑혀져 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1년 동안 그런 고민에 휩싸이지 마시고 선생님들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고지에 올라가 계시면 돼. 올라가 계시면 알아서 모셔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해온 노력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의심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올라가 계시면 됩니다. 모쪼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래저래 힘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럴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세운 목표는 달라지지 않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지고 위드 코로나가 되든 어찌 되었든 내년 11월 26일 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사회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선생님의 목표는 최종 합격, 여기에 반드시 놔두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것과 무관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차단하고 꾸준히 우직하게 공부하는 이 노력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가 힘들어, 이런저러한 이유로 힘들어, 그래서 고민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저한테 보내세요. 오늘 이 영상만 저에게 듣고 수업은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 그래도 쟤랑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 관계없으니까 저한테 톡 보내세요. 톡 보내서 수험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점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저도 오래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느낄 법한 그런 스트레스들은 대부분 다 겪어봤었고 그 힘든 과정 다 겪어봤으니까 제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톡으로 질문해 오세요. 모쪼록 선생님들의 건강하게 한 해 공부 잘 하셔서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